감정의 노예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은 언제 자신이 감정의 노예가 된 느낌을 경험하시나요? 감정이라는 게 사전적 의미로 일단 보자면은 어떤 현상이나 일에 대하여 일어나는 마음이나 느끼는 기분이라고 합니다. 어떤 현상이나 일에 대하여 일어나는 마음이나 느끼는 기분. 진짜 살면서 많은 감정들을 느끼고 살잖아요. 많은 감정들을 경험하고. 그렇게 보면 감정은 참 수동적인 것 같은데, 네. 그리고 그 감정들 때문에 내 선택이 좌지우지 된 게 한두 개가 아니죠. 오늘 그런 경험들을 좀 나눠보고 도대체 감정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감정. 여러분은 감정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바로 떠오르시나요? 설렘? 아니면 분노? 아니면 벅차오름? 당황스러움? 난감함? 어떤 감정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예전에 제가 아는 드라마 작가 분이 있어요. 그분이 하는 이제 활동 중에서 제가 이제 운이 좋아서 참여를 하게 돼서 그냥 뭐 비즈니스적인 활동 말고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모임? 참여를 하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감정에 대해서 서로 소통을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중에 아이템이 하나 있었는데 감정 카드라고 혹시 아시나요? 그 자신의 감정 카드라고 해서 그 그림의 별 모양으로 이렇게 표정들이 한 진짜 거의 100가지? 60가지 이상? 되게 다양한 카드들이 있고 거기에 뭐 기쁨, 슬픔, 당황스러움, 화가 난 분노, 부끄러움,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이 다 적혀 있는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카드로 여러 가지 게임을 할 수 있는데 그때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는 자기가 경험했던 거, 강렬하게 경험했던 상황이나 그런 과거의 경험들을 얘기를 하면서 그때 자기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다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카드를 뽑아서 맞추는 게임이 있었어요. 그거를 돌아가면서 했었는데 되게 놀란 거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그 순간에 느꼈던 감정이 하나만이 아니더라고요. 동일한 시간에 지금 이 순간에 느낄 수 있는 감정이 하나가 아니에요. 전 그때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나면 그냥 내가 화가 난 상태에 그거 하나만 느낀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더라고요. 내가 화가 날 때도 화가 남과 동시에 다른 감정들도 동시에 느끼고 있을 때가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낸 사람들이 정답 카드를 맞춘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데 한 사람만 뽑지를 못하는 거야.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이것도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그거를 봤을 때 오히려 자기 자신을 알게 되더라고요. 문제를 낸 사람들이. 나는 이런 경험을 했는데 이때 내가 느낀 감정이 뭘까요? 했을 때 하나만 나온 게 아니에요.
집이 왼손? 자비 왼손님 좀 늦었습니다. 아닙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좀 늦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때 어떤 경험을 했냐면 저는 그런 제 차례 때 그 문제를 냈어요. 저는 사람을 만날 때 이런 기분을 느낍니다 라고 하면서 이건 처음에 냈던 문제구나. 사람을 만날 때 이런 기분을 느낍니다 하고 제 표정으로 설명을 해줬는데, 그때 정답으로 나왔던 건 감사함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막 반가움, 설렘 막 이런 카드를 막 저한테 내밀었는데, 저는 감사함이 제일 컸었고, 사람들 만날 때 좀 저도 좀 의외였고, 그렇다고 그게 설렘과 혹은 기쁨과 그런 것들이 다 부정 안 느껴졌다 이건 또 아니었고, 되게 신기했던 거는 정반대의 감정도 느껴집니다. 예를 들면서 이런 거예요. 약간 감사하고 고맙고 즐거운데 귀찮은 감정도 같이 들 때가 있거나, 아니면은 약간 지치는 감정도 같이 들 때가 있거나, 그와 동시에 기운을 받는 감정도 동시에 느끼거나, 여러 가지 느낌을 내가 복합적으로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방송을 준비할 때, 회사를 그만두고 방송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라고 문제를 냈었는데, 한 가지만 나오진 당연히 않겠죠. 두려움도 나오고 불안함도 나오고 동시에 설렘도 나오고 자신감도 나오고, 이렇게 내가 그 순간에 느끼는 감정이 하나만 느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나는 왜 이걸 인지를 못했지? 제가 그걸로 카드로 정리를 하면서 사람들 감정이 되게 복잡하구나, 나도 이렇게 복잡했구나 라는 거를 그때 처음 아마 인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그게 감정이 순서대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딱 지나가는 건 아니야. 순서대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차례차례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동시다발적으로 동시에 느껴지는 거라고 해야 되나?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엔티님, 자기 감정을 자각하면서 살기는 힘들죠. 자기 자신을 매 순간 관찰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사는 게 쉽지가 않죠. 왜냐면 내 눈은 항상 타인을 향해 있으니까. 실제로 물리적으로도 그렇지 않나요? 이런 질문을 가장 드려보고 싶어요. 가장 강렬한 감정은 무엇이었는지. 가장 강렬한 감정은 무엇이었는지. 여러분은 지금 딱 떠오르는 감정 중에서 가장 강렬한 감정을 어떤 경험이 떠오르시나요? 생각해보면은 약간 진짜 밀도가 진하다고 해야 되나? 진짜 이건 감정의 소용돌이야. 이랬던 강렬한 감정이 있는 반면에 이건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어, 내가 무슨 감정을 느끼는지도 모르겠어 라는 복잡한 경험, 복잡한 감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경험을 느꼈을 때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글쎄요, 솔직히 고백을 하면 제가 지금 무슨 감정을 느끼는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무뎌진 것 같아. 이게 좋은 감정인지 혹은 부정적인 감정인지 아니면은 습관적인 감정인지 그것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한창 취업 준비를 해야 될 대학교 졸업반 때 제가 무슨 그때는 진짜 지금하고 다른지 모르겠지만 독고다이였거든요. 천상천하 유아독전. 독고다이도 아니었어. 천상천하 유아독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건 무조건 해야 됐고 사람들을 그러니까 의외로 결과도 좋았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사람들한테 나만 믿으라고 말을 많이 했던 시기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기를 바랬고 유도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어린 패기에. 근데 그러다가 일은 잘 됐는데 어느 순간 내 주위에 사람이 다 떠나가 버린 거야. 진짜 한 사람도 안 남고 다 떠났어요. 진짜 친구 한 명도 안 남고. 그런 경험하기 쉽지가 않죠. 그만큼 막무가내였나 봐요, 제가. 근데 그때 감정은 강렬하다 이 느낌이 아니라 아예 뭐라고 해야 되나, 현실감이 없는 느낌? 처음 경험했던 것 같아요. 현실적인 감각이 아예 사라진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야, 살면서. 진짜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었다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엄청난 배신감? 이게 나를 떠난 사람들에 대한 배신감이 아니야. 이게 어떤 거냐면요, 내가 믿었던 신념에 대한 배신감이었어요. 약간 그때는 내가 하는 대로 행동을 했는데 결과들이 잘 나오네? 그럼 이게 정답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왜 이렇게 됐지? 아니, 결과도 좋았는데 이 사람들 왜 이럴까?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후로 좀 성격이 많이 좀 변한 것 같은데, 그때 그 감정은 뭔가 강렬한 게 나를 휘어잡은 게 아니라 아예 내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이 그냥 다 포탄 맞은 것처럼 뻥 뚫린 느낌? 그냥 내 안에서 뭔가 블랙홀이 생겨서 이렇게 싹 나를 다 텅텅 비워내는 느낌? 저는 그런 강렬하다면 강렬한 감정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완전히 그 진짜 현실감 없던 감정. 저는 이런 경우가 있었고, 보통 사람들은 아마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가장 강렬한 감정을 또 느끼지 않을까요? 네. 저는 약간 궁금해요. 사랑하는 사람들한테서 여러분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어떤 사랑을 하는지. 그쵸? 일반적으로 상대에게 끌리는 감정, 설레는 감정, 그리고 상대와 함께하는 기쁨, 그런 감정들이 많이 느낄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얘기했을 때만 해도 저는 감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줄라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실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지금 순간순간. 약간 요즘에 또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는지를 까먹을 때가 많아요. 오늘 하루도 그렇고. 약간 이게 습관인 것 같아요. 감정이 뭔가를 습관화 만든 것 같은 느낌? 나를 지배하는 감정. 습관적인 감정. 이게 뭘까요? 저는 이거 너무 궁금해서 막 그런 것도 공부 좀 했어요. 막 심리 아니면은 생물학 아니면은 뭐 최면이라든지 명상이라든지 도대체 내가 느끼는 이런 감정들은 뭐고 왜 이게 자꾸 나한테 영향을 줄까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왜 저 사람한테 끌릴까? 나는 왜 자꾸 먹으면 후회하는 아이스크림을 먹을까? 먹을 때 별로 기분도 좋지 않은데 이런 것들. 그리고 나는 왜 자꾸 뭐라고 해야 되나, 취향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비슷한 사람한테 끌리는 느낌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는. 돌이켜보면은 제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네가 좋아하는 사람의 스타일들이 다 비슷하다. 너는 약간 독특한 취향이 있다.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나는 인지를 못했지. 아니야, 나 다 다른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런 습관들.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나쁜 남자는 못 되는 스타일? 그런 것 같아요. 왠지 잘해주면은 기쁘고 약간 주는 거에서 기쁨을 느낄 때도 많고, 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어떤 사람한테 끌리고 어떤 감정이 들 때 자신을 잃어버린다고 해야 되나? 빠져들게 되나요? 어떤 감정을 가장 많이 느끼시나요? 저는 요즘 너무 시간이 아쉬워요. 조금 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줄라타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도 시간이 아까운데 시간을 제대로 쓰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진짜 한 살 한 살 더 먹고 준비해가는 거 하루하루 더 해보면서도 오히려 시간 관리를 더 못하는 것 같고, 여유가 없어서 그런가? 마음이 조급해서 그런가? 그럴 때가 있어요. 시간이 아까우다 보니까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즐기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약간 미래가 보이거든. 그건 이제 지나갈 일들. 지금 졸라타님, 지금 동기들이랑 조금 더 함께 하고 싶어요. 모두 함께. 네, 저희가 지금 이 크리에이터 교육을 다 같이 받고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이제
이틀 남았지요. 본격적으로 뛰어드신 분도 있고 본격적으로 이제 더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서로 각자 일을 하다 보면 더 만나기도 어렵고 자주 보기도 어렵고, 약간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대학교 때 진짜 매일 보던 사람들을 어느 순간 졸업해서 보기가 어려워진 거야. 서로 막 취업하고 서로 각자 생활하느라고 또 회사에서 야근시키고 안 보내줘서 보기가 어려운 거야. 되게 안타깝죠. 같이 보고 싶은데. 이런 그리움, 요즘에 저도 그리움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저는 이 감정이 가장 많이 느끼는 거일 수도 있어요. 달에 좀 띄워놓을까요? 어떤 식의 그리움인가요? 사실 이거 설명을 하고 하기는 좀 잘 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방금 떠오른 건 그거예요. 앞으로 찾아올 그리움, 안타까움. 앞으로 찾아올 그리움과 안타까움. 방진영님 반갑습니다. 요런 감정을 좀 느낀다고 해야 되나? 즐거운 시간을 떠내보내야 하는 현실. 요런 거를 좀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두려움이라고 해야 되나? 초조함이라고 해야 되나? 또 느끼고 있고, 죄책감도 좀 느끼고 있고요. 아련함도 느끼고 있어요. 얘기를 하다 보니 글쎄요, 이건 좋은 감정들이라고 해야 되나? 좋은 감정이라고 해야 될 것들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후회도 좀 느끼고 있고요. 안타까움은 앞에 썼고, 그리고 조급함도 느끼고 있어요. 복잡스럽죠? 즐거운 시간을 떠내보내야 하는 현실, 이거를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네, 다카롱님 반갑습니다. 요 정도? 지금 느끼는 감정들이라고 하면 요 정도?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 것 같은데, 네, 이 정도 감정을 느끼고 있어요.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감정이라는 게 자기는 모르지만 한순간에 하나의 감정만 느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서로 상반되는 감정을 동시에 느낄 때도 많고,
지금 내가 쓴 거는 약간 한쪽으로 좀 몰린 것 같긴 한데 좋은 점도 있어요. 잠깐만, 이거 내가 또 좋게 느끼는 감정도 있어요. 무조건 이것만 느끼는 건 아니야. 너무 내가 부정적인 사람인 것 같잖아. 방진영님, 아니 색주님 감정이 왜 전부 다 어둡나요? 제가 동시에 느끼는 좋은 감정들이라고 하면은 기대, 설렘도 있고요. 그리고 다짐이라고 해야 되나? 각오라고 해야 되나? 이런 감정도 느끼고 있고요. 일단은 요 정도만 적어볼게요. 더 많이 있겠지만 제가 지금 이 순간 느끼는 감정들이 요만큼이 있어요. 표현을 하자보면 한순간에 동시에 느껴집니다. 이게 막 뭐라고 해야 되나, 파도처럼 찰랑찰랑 거려요. 안에서 파도가 높아졌다가 낮아지는 것처럼 찰랑찰랑 거립니다. 감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저는 이렇게 저도 스스로 지금 이렇게 많은 감정을 느끼는지 해보면서 지금 또 놀래는데 좋아요. 저는 약간 습관적으로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은 고독한 감정을 느끼는 스타일인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이제 왜 이런 감정이 드는지, 왜 습관적으로 습관적인 감정들이 드는지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마다 성격도 다르고 습관적으로 느끼는 감정도 다 다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똑같은 공동의 감정을 느끼는 경우도 많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똑같은 사건이 벌어졌어. 근데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 똑같은 사건이 벌어졌어. 이 사람은 절망을 하는 거야. 같은 사건이 벌어졌을 때에도, 비슷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에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거는 모르겠어요. 자신들이,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보통 감정을 느끼고 생각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휩쓸려 간다고 해야 되나? 어떤 식으로 느끼시나요? 이거를 좀 중복적인 상황이라고 적용을 하자면은, 글쎄, 이게 중복적인 상황이라고 정하고 들어갈 수가 없다. 이게 왜냐면 해석들이 완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걸 한번 해봅시다. 서울역에 가면 노숙자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노숙자분들을 봤을 때 어떤 감정을 느끼시나요? 저는 독서 모임을 하면서 주로 서울역에서 하거든요. 그러면 지나가면은 이런 노숙자분들하고 요즘에 한참 열을 올리시는 우리 어르신분들의 집회를 또 생생하게 보게 됩니다. 이런 분들을 보고, 이런 사회를 봤을 때 여러분들은 문득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슬픈 감정이 떠오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되게 분노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또 아니면은 정말 저거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당연한 사회 현상이다라고 냉정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냉정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저 사람들은 응당 저런 대가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왜냐면 어리석어서, 노력을 하지 않아서, 이런 분들도 있었고. 근데 저는 이런 감정이 들었어요. 안타깝다? 안타깝다라는 감정이 들었어요. 이게 그 사람들이 뭐 부재해서 아니면은 혹은 생각을 깊게 하지 못해서 이런 판단으로 안타깝다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절망과 그 사람들의 분노가 나오는 그 상황이 안타깝더라고요. 왜 저 사람들은 또 함께 행복할 수 없을까? 행복할 수 없을까? 그거 맞는 말인가? 아니면 저 사람들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정도까지 생각을 했냐면, 약간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너무 깊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우리가 먹기 위해 죽이는 생명들, 그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우리가 먹기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는 수많은 생명들, 그런 것들이 불가피할 때, 예를 들어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는 것처럼 그렇게 불가피한 것들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사회에서 벌어질 때, 왜 하필이면은 피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생겼지? 라는 그런 안타까움을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게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습관적인 기준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사람마다 다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감정들도 그렇고. 이제 뇌과학적으로 풀어내자면, 사실 감정들은 여러 가지 호르몬 작용일 뿐이거든요. 정말 냉정하게 얘기를 하자면. 근데 이거를 좀 더 철학이나 심리학적으로 접근을 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세상을 느끼는 자각에서 습관적인 태도가 나오고 감정이 나오는 것 같아요. 똑같은 장면을 봐도. 예를 들어서 오늘도 코끼리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엄청 거대한 코끼리가 있어. 지구만한 코끼리가 있어. 여러 사람들이 막 사방에서 달려들어서 이 코끼리를 만집니다. 어떤 사람은 코끼리 발톱을 만질 거고, 어떤 사람은 코끼리 코를 만질 거고, 어떤 사람은 코끼리 꼬리를 만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론을 내죠.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다. 발톱을 만진 사람은, 코끼리 발을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굉장히 기둥처럼 길고 단단하다, 코끼리는 이렇다 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코끼리 코를 만진 사람은, 아니야, 코끼리는 굉장히 말랑말랑하고 축축하다 라고 정의를 하고,
코끼리 꼬리를 만진 사람은 아니야, 코끼리는 굉장히 둥글둥글하고 안에 단단한 무언가가 들어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코끼리 등에 탄 사람은 아니야, 코끼리는 굉장히 널대대하고 진짜 하루 종일 굴러서 놀 수도 있어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 같아요. 각자가 이제 경험하고 느끼고 생각하고 판단한 대로 하나의 가치관이 세워지고 그 가치관이 여러 가지 반응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동일한 상황을 봤을 때도 그 가치관을 기준으로, 그 경험을 기준으로 똑같은 상황을 봐도 다른 감정을 느끼고 다른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 않나요? 제가 왜 그런 사람들을 보고 안타깝다고 느끼고 있고 분노를 느끼진 않아요. 저는 오히려 그런 분들을 보고. 근데 많은 분들이 분노를 느낄 때를 좀 경험을 해봤고 좀 다른 감정을 느끼는 것도 경험을 해봐서 참 신기하구나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그런 것들도 있고 현재 내 상황에 따라서 또 많은 감정들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진짜 학창 시절에는 무서울 게 없었어. 난 무조건 다 잘할 줄 알았어. 자신만만했고 뭐든지 해낼 것 같았고. 김혜분이 아쉬움, 어떤 아쉬움을 말하시는 건가요? 학창 시절에는 그런 감정을 느꼈는데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는 오만을 제일 경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오만함을 경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 내면에 있는 오만함을 더 선명하게 보는 눈이 생긴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오만함에 지금 레이더가 걸려 있거든. 이제 내가 오만함에 엄청나게 휘둘려 본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도 그 오만함으로 그 사람이 휘둘리고 있는지 안 있는지가 빠르게 파악이 돼요. 제가 그때 느꼈을 때 나름의 정의를 내린 게 내가 느끼는 감정과 생각이 사실 내가 주도적으로 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믿고 있었는데, 그래서 의심을 안 했어요. 왜냐면은 그대로 행동하니까 일이 잘 됐거든. 패기 있게 됐고 생각대로. 그럼 내가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이 다 맞고 내가 느끼는 감정들은 다 진실한 거야. 옳은 거고. 그대로 행동을 했어. 근데 일은 잘 됐는데 사람이 다 떠나가고 나는 붕 떠버렸죠. 그때 느낀 게 처음으로 나는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의심해본 경험을 했었어요. 이게 내가 맞는 것 같은데 아니었나? 머릿속에서 맞다고 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분리를 해봤던 것 같아요. 내가 느꼈던 생각과 감정을. 그거를 유심히 살펴봤어요. 사실 그때부터 명상을 시작을 했는데 유심히 바라보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완전히 내 편인 줄 알았던 그 생각과 감정들이 내가 그 생각과 감정을 살펴보려고 하는 순간 나를 막 욕하는 거야.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 생각과 감정들이 나를 막 욕해. 생각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이렇게 너 자신을 스스로 살펴보는 것 자체가 약간 이중인격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겁을 줍니다. 실제로 생각이 언어로 들어오잖아요. 감정은 느낌으로 들어오고, 감정이 어떤 감정으로 들어오냐면 되게 두렵고 내가 무서워하는 이미지들을 계속 상영시켜줘요, 안에서. 되게 무서웠어요. 되게 무섭고 나는 깜짝 놀랐지. 어떻게 내가 내 스스로한테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겁을 주고 겁박을 할 수 있지? 라고 했는데, 그냥 그때는 나도 알고 싶었으니까, 도대체 일이 왜 이렇게 됐고 얘네들이 왜 내 안에서 이러고 있는지 궁금하니까, 또 흥미롭기도 했고 계속 이제 바라봤죠. 동요하지 않고 어디까지 가나 보자. 근데 그렇게 바라보고 제가 하나 느낀 거는 그거예요. 내가 느끼는 감정과 생각들이 내가 주도하에 이렇게 선택하거나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단순히 그냥 환경적인 거에서 오는 반응들이구나. 심지어 내 머릿속에서 짓거리는 말들도 내가 원해서 꺼낸 것들이 아니고 그다지 신뢰할 게 못 되는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굉장히 강렬한 감정들, 강렬한 생각들, 그것만 믿고 살았는데 이것들이 다 내가 주도해서 나온 것들이 아니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 그때 내가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진짜 어리석게 살았구나 하는 걸 처음 느꼈어요. 내가 너무 내 머릿속에 있는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들을 맹신하고 아무런 비판도 하지 않고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보지 않고 살았구나. 휘둘렸구나, 내가 내 스스로한테. 그러고 나서 사실 그거는 저한테 엄청난 충격이었거든요. 그걸 경험하고 나서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보니 사람들도 똑같은 거야. 저 사람들도 스스로 생각과 감정이 옳다고 믿고 그거에 대한 한치의 의심도 없이 그냥 그 떠오르는 반응대로 사람들이 행동하고 움직이고 있어요. 그때 난 이제 너무 놀랬지. 나도 어리석고 사람들도 어리석구나. 인정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이렇게 나도 어리석고 사람들도 어리석으니까 서로 성장할 수 있겠구나라는 결론까지 갔었는데, 저한텐 가장 큰 경험의 순간이었어요. 감정이나 생각들에 대해서 다시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된 눈이 생긴 경험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그걸 한번 경험하고 나서부터는 오만하게 생각하거나 하는 것들은 쉽게 끼어들 수가 없더라고요, 나한테. 그때 아마 그런 습관이 생긴 것 같아요. 약간 그래서 그런 생각, 그런 시각도 생겼어요. 사람들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정말 봤을 땐 저거는 너무 이기적이야, 혹은 아니 저거는 너무 나쁜 짓이야 라고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약간의 다른 시각이 생겼어요. 그냥 그 사람이 원래 그런 거야 라기보다는 저 사람이 아직 어리석어서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에 매몰돼서 아직 주체를 찾지 못했다? 주권을 찾지 못했다라고 해야 되나? 그냥 자기 안에서 떠오르는 대로 반응하면서 휘둘리고 있구나. 그래서 저렇게 생활을 하는구나
라는 시각이 생겼어요. 물론 이거를 알게 됐다고 해서 막 극적으로 삶이 변하고 막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스스로를 움직일 수 있고 이런 건 아니지만 조금의 이해가 조금 생긴 경험이 있었어요. 자, 돌아가서 보면은 우리 처음 말이 이거였어요. 우리 스스로가 감정의 노예처럼 느껴질 때, 강렬한 감정에 휘둘릴 때, 그리고 우리는 한순간에 하나만의 감정을 순차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닌 동시다발적으로 서로 모순될 수도 있는 감정들을 동시에도 느낄 수 있다. 다만 그걸 인지하긴 좀 어렵다. 그래서 가장 강렬한 감정은 하나가 굉장히 엄청나게 짜릿한 것뿐만 아니라 모든 감정들이 막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을 때도 강렬한 감정이라고 느낄 수 있다.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그런 감정들이 주로 환경이나 가치관에서 오는 나의 그런 습관적인, 세상을 바라보는 습관적인 시선에서 느껴질 때가 많고, 유전적인 것도 많겠죠. 그렇다면 우울한 감정들은 왜 드는 것일까요? 요즘 사람들 되게 우울증이라고 해야 되나? 우울함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이번에 나온 책 제목도 너무 읽어보고 싶은데 아직 지금 순차적으로 읽고 있어서 살려다 말았던 책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저는 제목 딱 읽고, 저는 떡볶이를 안 좋아하지만 제목을 딱 읽고 나서 난 저게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은 거야. 여러분도 그런 적은 없나요? 너무 진짜 절망스럽고 다 귀찮고 무기력한데 세상 살기가 싫어. 근데 떡볶이는 먹고 싶어. 혹은 나 같은 경우는 뭐 스테이크는 먹고 싶어. 아니면 진짜 맛있는 뭐 파스타는 먹고 싶어. 나는 저 감정이 완전히 이해되더라고. 그냥 제목만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런 적 없나요? 왜 음식으로 스트레스를 풀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세상이 너무 싫고 진짜 이 상황이 너무 싫은데 네, 졸라타님 다 먹고 싶어요. 너무 싫은데 그래도 뭔가 즐거운 거 그냥 하고 싶고. 사실 이게 그렇대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 뇌의 통제권을,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결정해서 움직이게 만드는 부위가 아니라 우리가 기존에 그냥 물들었던 습관들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지휘권을 뺐습니다. 좀 전문 용어로 말하자면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하는 대뇌 피질이 힘을 잃고 그냥 몸에 밴 습관대로 하는 변연계가 지휘권을 뺏어버려요. 그래서 단기적인 쾌락이나 즉각적으로 얻을 수 있는 쾌락들을 행동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특히 우리 세대는, 저는 우리 세대밖에 안 살아봐서 우리 세대밖에 대변을 못하는데 굉장히 무기력을 많이 느끼는 세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고 이럴 때 그냥 다 귀찮고 하기 싫고, 귀차니즘이란 말도 우리 세대 때 처음 나왔고, 그럴 때 이제 그런 것들이 먹고 싶어지거나 즉각적으로 쾌락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땡기게 되는 거죠. 담배를 피는 분들은 담배로 손이 갈 거고, 술이 즐거운 분들은 술에 손이 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때는, 우리가 우울한 감정을 느낄 때는 보통 그런 내재된, 보통은 안 좋은 습관들이, 안 좋은 충동들이 나를 이렇게 자극시킵니다. 너무 슬픈 얘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우울한 감정이 들고, 심지어 그냥 그 습관대로 행동을 했을 때는 더 우울해져요. 나 자신한테 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내가 되게 초라해 보이고 죄책감도 느껴지고 그렇잖아요. 우리 직장분들은 특히, 저는 디자이너를 해봐서 알고 있지만 야근을 하고 들어오면은 몸이 너무 힘들어.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근데 바로 잠을 안 자요. 그러시는 분들 많지 않아요? 왜냐면 잠을 자는 게 너무 억울해. 나는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정말 쉬지도 않고 일만 하다 왔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내 거를 위해서 하는 거라기보다는 회사를 위한 일들을 많이 하겠죠. 나를 많이 희생을 하는. 커리어라는 말은 요새는 글쎄요, 그렇게 일을 하고 왔는데 들어오니까 하루가 끝났어. 근데 내일도 야근이고 모레도 야근이야. 뻔해. 너무 억울한 거야. 일잠 하는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잠을 자지 않아. 뭐라도 나를 위한 일을 하고 싶어. 근데 힘이 없어. 에너지를 다 썼거든. 그러면 이제 유튜브를 본다든지 냉장고에서 먹을 것을 꺼낸다든지. 맞아요, 윤티님, 하루 중 내 시간이 없어서 쉽게 잠들지 못하죠. 이제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식으로 보내면 1시, 2시쯤 자요. 너무 피곤해서 핸드폰 보다가 지쳐서 자. 혹은 책을 보다가 지쳐서 자. 책 내용도 안 들어와요. 그렇게 너무 피곤할 때 그렇게 펼치면 2-3장 읽고, 그리고 읽었던 뒤에 한두 장은 그거는 거의 반수면 상태에서 읽는 거예요. 들어오지 않아요. 기억도 안 나. 내가 이걸 읽었나? 이런 정도예요. 그렇게 늦게 자고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야 돼. 피로가 안 풀리죠. 먹고 자면 피로가 당연히 안 풀립니다. 위가 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또 가서 초췌한 눈으로 또 엄청 일을 해. 또 야근, 또 업무, 그렇게 피곤한 상태에서 일을 하면은 작업 속도도 잘 안 나죠. 그럼 또 야근을 해. 악순환이 반복이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주제로 다르게 얘기를 하자면, 내 안에 드는 감정이나 내 안에 드는 충동, 다른 말로 하면은 충동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충동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겠어요. 충동이 감정 안에 포함이 되는 걸로. 그죠? 왜냐면 감정 그 자체로 아무것도 바랄 게 없을 때도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저는 딱히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뭔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거는 없어요. 책에선 많이 봤죠. 여러 가지 책에서는 여러 가지 제안법을 제시를 해주고, 혹은 진짜 원포인트로 이것만 하면 세상 모든 문제 다 풀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왜냐면 그러면 책이 잘 팔리거든. 근데 그런 책들 이제 자주 접하다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좀 묻고 싶어요. 이렇게 우울한 감정이나 우울한 악순환에 빠졌을 때 여러분들은 스스로 어떤 식으로 대처해 나가나요? 저는 약간 그런 약간 초점이 그런 생각, 문제가 있으면 해결책이 반드시 있다, 해결점을 찾아야지, 약간 이런 스타일이라 너무 약간 기계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 같은데, 요 근래 그런, 아이고 이 소리가 또 났네요. 요 근래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신윤복 선생님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거기서 제가 한참 느꼈었던 그런 절망감, 제가 말했잖아요. 그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었다고. 생명이 생명을 죽이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모두가 행복하지 못하고 모두가 기회를 얻을 수 없는, 누군가가 누군가를 착취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안타깝고, 또 어리석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고통을 받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했었잖아요. 그때 제가 그 책을 접했어요. 알기는 오래전에 알았던 책인데, 유독 그때 한번 진짜 읽고 싶은 느낌이 막 강렬하게 드는 거예요. 그것도 강렬한 감정이라고 해야 되나? 책 내용도 잘 모르는데, 그때 이제 앞부분에 이제 신윤복 선생님이 쓰신 부분이 있는데, 이 책이 어떤 책이냐면, 그 옛날에 공산 활동으로 이렇게 오인을 받아서 무기징역 수가 된 선생님인데, 그 안에서 20년 동안 저기 가족들과 편지를 보낸 내용을 엮어서 나온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쓸 때는 자기가 20년 동안 살아서 나올겠다는 그런 희망도 없었어. 그냥 무기징역수였어요. 심지어 자기가 잘못해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정치 흐름에 휘말려서 간주돼서 억울하게 들어간 거였는데, 그분 그 책 중에서 그 앞에 부분에 뭐라고 했냐면, 겨울 징역살이보다 여름의 징역살이가 훨씬 더 힘들다. 그러니까 여름에 느낄 수 있는 모든 장점을 일시에 무색해하는 하나의 단점이 뭐냐면, 여름에는 옆에 사람이 증오스럽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좁은 방에서 다닥다닥 붙어서 새우잠을 자야 되는데, 그 사람의 열기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야. 그냥 그 사람 자체에 열기가 난다는 거, 그게 내 몸에 붙어서 나를 계속 덥게 만든다는 게 너무 싫다는 거야. 근데 그 신윤보 선생님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저 사람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단지 저 사람의 존재만으로 내가 저 사람에게 증오스러운 감정을 느끼는 게
너무 안타깝고 고통스럽고 슬프다 라고 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해서 편지를 쓰신 게 있는데, 내가 그 구간을 읽으면서 전율이라고 해야 되나? 엄청난 위로를 받았어요. 왜냐면 나는 나만 그렇게 독특하게 혼자 이상한 데까지 깊게 들어가서 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선생님도 이 절망스러운 순간에 나와 같은 안타까움을 느꼈구나, 나보다 더한 안타까움을 느꼈구나, 이런 사람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 위로를 받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이었냐면, 내가 지금 너무 우울하고 자꾸 안타까운 생각으로만 세상을 바라보고 빠져드니까 이거를 빨리 해결책을 찾아서 나를 이제 끄집어내야겠다 막 그러고 있었는데, 진짜 무슨 여러 가지 뭐 해결책들이 있어요. 우울할 때 빠질 때 뭐 어떻게 해라 많은 책들이 얘기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럴 때는 막 나가서 저거 하고 아예 신경 쓰지 마 막 그러면서 그런 조언들을 해주잖아요. 어떻게든 좀 끌어내 보려고. 근데 그런 조언들은 하나도 위로가 안 되고 하나도 나한테 영향을 못 주고, 단순히 진짜 덤덤하게 쓴 그 글귀 몇 개가 뭔가 사슬에 묶여있던 나를 좀 완전히 풀어내주는 느낌을 주더라고요. 뭔가 꽉 막혀있던 에너지가 조금 풀려나는, 그 절망 안에서 감옥 안에 있었던 분이 쓰신 그 옛날의 그 글귀가, 그 편지가 저를 흔들어 놓더라고요. 그때 강렬했어요. 정말 강렬한 감정을 느꼈었어요. 그때 진짜. 그래서 제가 요즘 느끼는 건 뭐냐면은, 제가 이 방송을 시작을 했잖아요. 책식주의자를 하면 아무리 여러 가지 책을 다루려고 해도 결국에는 자기계발서를 많이 다루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성격상도 그렇고 심지어 자기계발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거기는 그래도 객관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려는,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있고 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많은 아이템들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할 건데, 그런 해결책 제시만을 얘기하는 방송을 하기는 싫다고 해야 되나? 정말 그냥 있는 그대로를 소통하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풀어낼 수 있는 방송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그게 근데 그만큼 쉽지는 모르겠지만, 쉽지 않겠지만 약간 그런 노력을 해보고 싶어요. 되게 많은 채널들이 있잖아요. 뭐 문제를 해결하는 몇 가지 방법, 어마어마하게 그냥 구미가 끌리죠. 심지어 돈도 되죠. 근데 그런 것보다도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그 사람의 느낌을 느껴보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방송으로 그게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시도를 해보고 싶습니다.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많은 사회적 구조가 우리 감정들을 엄청나게 이용합니다. 네, 매스컴들은 우리 감정을 흔들어 놓으려고 아주 혈안이 됐어요. 그거를 한번 인지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매스컴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지, 그리고 나는 세상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미키님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반갑네요. 밝기를 좀 더 조절을 해볼까요? 좀 더 밝아졌죠? 반갑습니다. 우리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또 거의 저만 주저리주저리 떠들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완전한 프리토크로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 방송했는데도 거의 마무리 15분 남겨놓고 이야기를 하네요. 구독 아직 안 되신 분들은 구독 한 번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구독자가 일주일 만에 40명이 됐어요. 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좀 많이 놀랬어요. 편집본을 아직 올리지도 않았는데, 편집본은 내일 꼭 늦어도 목요일까지는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눴던 얘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감정은 한순간 하나만 느끼는 것이 아니고 감정은 원래 복합적인 것. 그리고 이 이야기를 안 했어요. 감정은 생각보다 갈대와 같습니다. 너무나도 빠르게 인지할 수 없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계속 변합니다. 그지 않나요? 나는 좀 이게 너무 내가 줏대가 없는 느낌이야. 계속. 나만 그런가요? 이거 나만 그런 거예요? 감정이 원래 계속 변해요. 슬펐다 좋았다가 우울했다가 무감각해졌다가, 이게 네, 미키님 감사합니다. 이게 그냥 뭐 분별로 변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뭐랄까, 바이오리듬? 생체 리듬처럼 오르락내리락, 부드럽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옛날에는 특히 남자들도 똑같이 생겼는데 남자들은 표출을 잘 안 하잖아요. 왜냐면 남자들은 표출하면 좀 이상해 보이거든요. 근데 뭐 여자친구를 만나거나 했을 때 당황스러운 거지. 왜 좋았다가 화를 냈다가 또 다시 풀렸다가 왜 이러는 거지?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는 거지? 이런 경험들이 한 번씩은 있잖아요. 한 번 이상씩은 있잖아요. 꼭 되게 좋았던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또 우울해 있고, 왜 그런 걸까?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그게 자연스러운 거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비단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 상황에 따라서, 혹은 그냥 그 사람 컨디션에 따라서 좌우될 경우도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나는 이제 찔리는 거지. 나랑 같이 있었을 때 그러거나, 아니면 내가 없었을 때 하면 또 내가 또 뭐 잘못해서 그런 건가, 이렇게 막 너무 내가 뭔가 영향을 줘서 그런 건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보고 나를 돌이켜 봤을 때도 나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나도
좋았다가 우울했다가 나도 나를 모를 때가 많고, 내가 지금 왜 이런 느낌을 받고 있는지 인지 못하다가 내가 어느 순간 이렇게 됐지 이럴 때도 많고. 진짜 감정이라는 거는 종잡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걸 느껴요. 이게 약간 습관인데, 뭔가 나는 딱 하나로 막 정의를 하고 싶고, 그리고 그 정의에서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싶고,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웬만하면 프리토크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내가 느끼는 그대로 얘기를 하고 그대로 이야기를 듣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정을 했을 때, 저번에 얘기 나왔을 때도, 추억을 얘기했을 때도 감정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추억들, 그리고 함께했던 사람들을 떠올릴 때마다 그 사람한테 느꼈던 감정들이 약간 바다 아래 모래가 깔리듯 잔잔하게 남아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저랑 시간을 함께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와 만나시는 분들도 그렇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렇게 감정이 남을 것 같아요. 그 느낌들도 남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과 접점을 했을 때 느꼈던 그런 순간순간들이 떠오르네요. 그게 일괄적이지 않아요. 되게 다양하고 풍부하고 풍성하고, 되게 고마우면서도 미안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듭니다. 오늘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스스로의 감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솔직해져 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기에 괜찮은 시간이잖아요. 오늘 달에 감정이라는 글자가 반짝반짝 떠 있는데, 저는 또 오늘 어떤 감정으로 잠이 들지, 기대가 됩니다. 벌써 11시 53분이에요. 오늘은 1시간 반 동안 제가 혼자서 떠들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남아주셨어요.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번에 이제 요즘 피드백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도움을 많이 주셔서 그거를 최대한 수정하고 고칠 부분을 고치고 더 나은 부분은 개발하고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오늘도 좀 실수를 몇 번 한 것 같아요. 지금 계획을 잡은 거는 화요일날 프리 토크를 하고 금요일날 책 리뷰를 하는 걸로, 일요일날 편집본을 올리고, 이런 맥락을 유지할까 합니다. 참고로 이번 주 이제 금요일날 방송할 책 주제는 그렇게 기다리던 자존감이에요. 자존감에 관한 책을 읽고 있고요. 금요일 전에
다 읽어서 대본을 써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할 겁니다. 다음 주 프리토크 화요일날 그 이후에 만날 화요일날 프리토크 주제를 여러분들이 댓글로 써주셔서 추천을 해주시면 그 중에 선정해서 다음 주에 또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네, 선정을 안 해주시면 제가 또 고민을 하면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댓글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프리토크는 실시간 영상으로만 올라갈 것 같아요. 책 리뷰는 편집본으로 올릴 거고, 그러니까 프리토크 실시간 영상 올라가면 거기다 댓글 남겨주시면 다음 주에 선정해서 그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5분 12시가 되기 전에 방송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곡이 끝나고 마무리 곡을 틀고 인사를 드리고 또 이 밤을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단히 정보를 알려드리자면은 지금 태풍이 엄청나게 오고 있어요. 아시고 계시죠? 6년 만에. 네, 미키님 프리토크 재밌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오늘 하는 것처럼 프리토크는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을수록 더 풍성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가지 아이템들 제시를 해주시고 여러가지 사연들을 얘기를 해주시면 같이 이야기하면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 서해안 쪽으로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수요일부터 들어와서 목요일날 수도권을 직격타 한다고 하네요. 6년 만에 오는 직격타 태풍입니다. 그 궤도가 2010년에 그 곰파스와 닮았다고 하는데 그거보다 더 크대요. 더 강력하고 비보다도 바람이 엄청나게 심해서 초속 40m/s인가? 그 정도로 오면은 달리는 차가 뒤집히고 사람이 날아가는 정도라고 하니까 수요일날 내일부터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창문에 테이핑도 해주시면 좋고, 되도록 외출을 삼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 책시추이자 프리토크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경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또 어떤 느낌일지 모르겠네요. 책 먹는 남자 책식주의자 수영, 오늘 프리토크로 감정에 대해서 진행을 해봤습니다. 프리토크는 오히려 더 긴장되는 것 같아요. 더 편하게 하려고 하는데 맥락을 너무 프리하게 해놔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구성 대본을 살짝은 써놓긴 하는데 순서가 왔다 갈 때가 되게 많거든요. 오늘도 좀 비 맞으신 분들 계시고 태풍의 전조 현상을 경험하신 분들도 계신데 내일은 모두가 좀 안전하게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레도 그렇고 금요일까지도 그렇고. 그러고 보니 저도 이제 수료가 이틀 남았네요. 딱 태풍 제일 심할 때 수료를 하게 되네요. 어떻게 그날 진짜 어떤 분위기일지 상상이 안 되는데, 아무튼 모두가 날아가지 않도록 서로 꼭 잡고 안전하게 수료했으면 좋겠습니다. 책식주의자 프리토크는 여기서 마무리를 할 거고요. 금요일날 자존감에 관한 책으로 10시 반에
다시 만나기를 약속합니다. 열심히 읽어야겠어요. 지금 책 읽는 속도가 좀 느려져서 편집도 더 잘하고 더 많은 분들과 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긴 밤 잘 보내시고요. 12시가 딱 됐네요. 안녕히 주무시고 다음에 또 봐요. 잘 자요. 잘 자요는 너무 인위적인 것 같아. 안녕히 주무세요.